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프롬프트 작성 원칙 완벽 가이드를 주제로 개념부터 실전 적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정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더 빠르게 진단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용어와 흐름,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완전 정보 코스의 한 번째 주제입니다. 코스 전체를 소개하는 오프닝으로 앞으로 학습할 전체 흐름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큰 그림을 잡고 각 항목별로 핵심 개념을 설명한 뒤 실전 적용 방법과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체크리스트로 다시 묶어서 다음에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명확한 지시문 작성의 핵심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원인을 빨리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명확한 지시문 작성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입력과 출력이 오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설명 중간중간에 자주 하는 실수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지시문 작성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좋은 경우만 처리하는 코드가 아니라 나쁜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게 동작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동작을 가장 단순한 예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패 케이스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실행 환경과 입력값이 달라졌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재현 가능한 형태로 테스트를 남겨두면 운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적용 순서와 점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명확한 지시문 작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상황에서 조용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디버깅 정보가 부족해서 같은 문제가 재현될 때마다 매번 새로 추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수는 대부분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빠르게 표면화하고 로그와 종료 코드를 일관되게 남기면 원인 파악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팀 기준을 만들 때 포함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제공의 핵심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원인을 빨리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구체적인 예시 제공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입력과 출력이 오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설명 중간중간에 자주 하는 실수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제공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좋은 경우만 처리하는 코드가 아니라 나쁜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게 동작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동작을 가장 단순한 예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패 케이스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실행 환경과 입력값이 달라졌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재현 가능한 형태로 테스트를 남겨두면 운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적용 순서와 점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 제공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상황에서 조용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디버깅 정보가 부족해서 같은 문제가 재현될 때마다 매번 새로 추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수는 대부분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빠르게 표면화하고 로그와 종료 코드를 일관되게 남기면 원인 파악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팀 기준을 만들 때 포함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할과 페르소나 설정의 핵심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원인을 빨리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역할과 페르소나 설정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입력과 출력이 오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설명 중간중간에 자주 하는 실수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역할과 페르소나 설정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좋은 경우만 처리하는 코드가 아니라 나쁜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게 동작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동작을 가장 단순한 예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패 케이스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실행 환경과 입력값이 달라졌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재현 가능한 형태로 테스트를 남겨두면 운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적용 순서와 점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역할과 페르소나 설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상황에서 조용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디버깅 정보가 부족해서 같은 문제가 재현될 때마다 매번 새로 추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수는 대부분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빠르게 표면화하고 로그와 종료 코드를 일관되게 남기면 원인 파악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팀 기준을 만들 때 포함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사고 유도의 핵심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원인을 빨리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단계별 사고 유도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입력과 출력이 오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설명 중간중간에 자주 하는 실수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사고 유도를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좋은 경우만 처리하는 코드가 아니라 나쁜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게 동작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동작을 가장 단순한 예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패 케이스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실행 환경과 입력값이 달라졌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재현 가능한 형태로 테스트를 남겨두면 운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적용 순서와 점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단계별 사고 유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상황에서 조용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디버깅 정보가 부족해서 같은 문제가 재현될 때마다 매번 새로 추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수는 대부분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빠르게 표면화하고 로그와 종료 코드를 일관되게 남기면 원인 파악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팀 기준을 만들 때 포함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선 가능한 방법 제안의 핵심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원인을 빨리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개선 가능한 방법 제안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입력과 출력이 오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설명 중간중간에 자주 하는 실수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선 가능한 방법 제안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좋은 경우만 처리하는 코드가 아니라 나쁜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게 동작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동작을 가장 단순한 예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패 케이스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실행 환경과 입력값이 달라졌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재현 가능한 형태로 테스트를 남겨두면 운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적용 순서와 점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개선 가능한 방법 제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상황에서 조용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디버깅 정보가 부족해서 같은 문제가 재현될 때마다 매번 새로 추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수는 대부분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빠르게 표면화하고 로그와 종료 코드를 일관되게 남기면 원인 파악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팀 기준을 만들 때 포함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력 형식 지정의 핵심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원인을 빨리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출력 형식 지정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입력과 출력이 오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설명 중간중간에 자주 하는 실수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출력 형식 지정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좋은 경우만 처리하는 코드가 아니라 나쁜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게 동작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동작을 가장 단순한 예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패 케이스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실행 환경과 입력값이 달라졌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재현 가능한 형태로 테스트를 남겨두면 운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적용 순서와 점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